너 매일 참 열심히 살고 있지? 회사에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 마음, 나 이병철은 잘 안다. 하지만 말이지, 혹시 이런 적 없나? 좋은 뜻으로 건넨 한마디가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 적 말이야. 수고했어. 대단하네. 역시 너답다. 우린 그렇게 격려한다고 믿지만 그 말이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그걸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삼성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만 재려했다. 성과를 내면 칭찬하고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마른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칼이다.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말은 단기 성과를 만들지언정 신뢰는 남기지 않는다. 수만 명의 임직원을 이끌며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진짜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대신 인정한다. 상대가 이룬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 가치를 함께 느낀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다. 오늘 나는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하려 한다. 삼성의 공장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위기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말을 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왜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어떤 말은 평생 잊히지 않는 힘을 남길까? 이 영상에서 나는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언어 법칙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리더든 부모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과 신뢰를 쌓는 진짜 언어의 힘이다. 만약 당신이 팀원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싶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진심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면 오늘 영상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럼 시작하자. 이병철이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은 첫 번째 법칙, 칭찬 대신 사실을 말하라.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는다면 꼭 함께 해달라. 칭찬을 버리고 사실을 말하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말의 요령이 아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며 사람을 수천 명 만나며 깨달았다. 칭찬은 달지만 오래 남지 않는다. 반면 사실을 말하는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남는다. 너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 팀원이 보고서를 잘 써오면 습관처럼 말하지. 야, 대단하다. 역시 너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눈빛이 식어가더라. 나 이병철도 젊은 시절엔 똑같았다.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세웠을 때 매일 밤 장부를 쓰며 직원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게 격려라고 믿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던진 그 말들이 사람의 열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히고 있었다는 걸. 그때부터 나는 생각을 바꿨다.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말이고 인정은 눈높이를 맞추는 말이다. 평가가 아니라 존중, 결과가 아니라 이유를 보는 말이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다.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젊은 기술자가 낡은 기계의 부품 각도를 아주 조금 조정하고 있었지. 다른 사람 눈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손끝에서 집중과 고민이 느껴졌다. 보통 관리자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수고했네. 역시 열심이야. 하지만 나는 그때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금 그 각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생각이 참 흥미롭군.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그 직원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결과로 인정받을 때 기뻐하지만 생각으로 인정받을 때 성장한다. 이건 단지 조직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다. 아이에게 잘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색깔을 고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라. 배우자에게 고생했어 대신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라고 물어봐라.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꾼다. 삼성을 세우고 수많은 공장을 돌며 나는 언제나 현장에서 직접 말을 건넸다. 그때마다 느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말은 누구나 못한다. 그래서 나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함께 보자. 칭찬은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만 인정은 그 사람을 평생 움직이게 만든다. 이게 내가 현장에서 배운 첫 번째 법칙이다. 너 역시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이 한 문장만 기억해라. 칭찬을 버리고 사실을 말하라. 그 순간 당신의 조직도, 가정도, 그리고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보자.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떤 말이 그를 일으킬까? 그게 바로 두 번째 법칙이다. 괜찮냐? 대신 감정을 물어라. 이게 두 번째 법칙이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때 던지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봤다. 삼성 상회 시절엔 거래처 하나를 잃는 게 지금의 수천억 손실보다 더 아프던 시절이었지. 그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괜찮네. 다음엔 잘하자.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벽이었다. 괜찮네라는 말 뒤에는 이 일은 여기서 끝났다는 냉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느 날 뼈저리게 느꼈다. 1970년대 초 삼성물산의 한 젊은 과장이 큰 거래를 놓쳤다. 일본 수입선과의 계약이 틀어지면서 회사 전체가 손실을 입게 된 사건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를 탓했다.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잘못이었지. 앞으로는 저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불렀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미 해고를 각오한 얼굴이었지.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 괜찮나? 하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멈췄다.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지금 어떤 기분인가?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이면 충분하네. 그 감정이 자네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신중하고 단단한 인재가 됐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삼성의 핵심 임원으로 성장했지. 나는 그때 확실히 배웠다.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다. 사람은 다음엔 잘하자는 말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순간 다시 일어선다. 그게 진짜 리더의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 누구에게도 괜찮나? 다음엔 잘하자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야, 지금 마음이 어떤가? 많이 속상하지? 그 감정이 내 안에 남아있나?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감정을 묻는 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다.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느낀 감정이 사라지면 배움도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면 실수를 질책하는 대신 그 감정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 안에서만 신뢰가 자란다. 나는 그때 이후로 모든 보고와 회의에서 사람이 실수하면 이렇게 말했다. 자네, 이번 일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뭔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렸다. 왜냐하면 그건 자네는 여전히 내 팀의 일원이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한 번은 반도체 투자 초창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두렵나? 괜찮다. 두려워도 된다. 다만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다시 눈을 들었고 그 두려움은 곧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감정을 해방시킬 수도 가둘 수도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이끌고 있다면 오늘 꼭 이 질문을 해봐라. 지금 어떤 기분이야?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괜찮냐? 대신 감정을 물어라. 이게 내가 현장에서 깨달은 두 번째 법칙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제는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여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세 번째 법칙, 왜? 대신 어떻게 하면을 물어라. 왜? 대신 어떻게 하면을 물어라. 이게 세 번째 법칙이다. 겉보기엔 사소한 차이지만 이 한 문장이 사람의 태도와 조직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의와 보고를 받으며 이걸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두려워한다. 그건 원인을 묻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가전제품 시장에 뛰어들던 1960년대 말 처음 만든 흑백 TV의 품질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때 대부분의 관리자는 이렇게 물었다. 왜 제대로 안 됐지? 왜 납기를 못 맞췄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몸을 굳히고 눈을 피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끊었다. 왜 대신 어떻게 하면을 물어보게 그 한마디가 공기의 흐름을 바꿨다. 왜 안 됐나?는 과거를 향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는 미래를 여는 질문이다. 왜는 비난의 언어지만 어떻게 하면은 함께 길을 찾는 언어다. 그날 이후 나는 회의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하지? 예산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결정인가? 그 말을 듣자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들은 변명 대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 부분을 자동화하면 불량률이 줄어듭니다. 부품 공급선을 바꾸면 납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삼성전자의 품질 혁신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리더의 질문 하나가 사람의 두뇌를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왜라는 말은 사람의 입을 닫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연다. 이건 조직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똑같다.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렇게 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볼까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대화하려 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건 결코 원인 분석이 아니다. 배움은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순간에서 생긴다. 나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나? 그 대신 항상 이렇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무엇을 바꾸겠나? 이건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는 제안이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나는 연구진에게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누군가는 설계를 새로 짰고 누군가는 공정을 단축시켰고 결국 우리는 세계가 놀란 결과를 만들어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조직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다. 왜라는 질문은 사람을 위축시키지만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은 사람에게 창의성을 준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팀원이 늦었을 때 왜 늦었어? 라고 묻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가?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들고 사람을 남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언어는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왜? 대신 어떻게 하면 을 물어라. 이게 내가 깨달은 세 번째 법칙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제는 일의 의미를 이야기할 차례다.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법이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게 하는 방법. 그게 네 번째 법칙이다. 시키는 일이 아닌 너의 이야기로 만들어라. 이게 네 번째 법칙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진짜 리더가 된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사람은 시켜서 하는 일에는 힘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일이라 느끼면 평소의 2배, 3배의 에너지를 낸다. 삼성상회를 세우고 몇 해가 지난 1950년대 나는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현장으로 보냈다. 그때 대부분의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 금요일까지 끝내게. 이번 판매 목표 꼭 채워야 해. 그 말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로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직접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은 자네에게 맡긴다. 사람은 명령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를 부여받으면 스스로 움직인다. 그게 바로 이 법칙의 핵심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60년대 지방의 한 삼성전기 매장이 적자로 문 닫기 직전이었다. 많은 임원들이 포기하자고 했지. 하지만 나는 한 젊은 과장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 그 도시의 밤거리를 본 적 있나? 길거리에 불이 꺼진 집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있다네. 그런데 자네가 맡은 매장만큼은 아직 불이 켜져 있지. 그건 단순히 전등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 도시의 빛을 지키는 마지막 장소야. 이제 자네가 그 불빛의 주인이 되어야 하네. 그는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꼭 다시 밝히겠습니다. 그 매장은 1년 뒤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삼성 매장으로 부활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줘야 한다는 걸. 이건 단지 회사 얘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똑같다. 아이에게 공부해라. 대신 너는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주인공이야 라고 말해보라. 배우자에게 그냥 해줘. 대신 당신이 아니면 이 일을 완성할 수 없어 라고 말해보라. 그 순간 이 일은 의무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된다. 나는 항상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결과로 평가받을 때보다 의미로 인정받을 때 더 멀리 간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도 이 일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를 먼저 묻는다.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의 책임감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건 삼성의 성장 원동력이기도 했다. 누구도 반도체 투자를 업무로 여기지 않았다. 모두 나라를 위한 도전,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 믿었지.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리더의 언어에는 2가지가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말과 살리는 말. 이걸 해라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이건 네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람을 살린다. 당신이 리더라면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방향을 정할 나침반이다. 이건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고객과 다시 신뢰를 쌓는 기회다. 그 순간 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사람의 자세가 바뀐다. 나는 언제나 믿었다. 사람은 명령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사명으로 함께 걷는다. 이게 내가 현장에서 깨달은 4번째 법칙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리더로서 진짜 힘을 가지려면 직원이 없는 자리에서도 신뢰를 쌓을 줄 알아야 한다. 5번째 법칙. 뒤에서 칭찬하라.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 뒤에서 칭찬하라.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 이게 5번째 법칙이다. 리더의 평판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진짜 당신의 인격이자 리더십의 척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임원을 뽑고 또 내보냈다. 그때마다 단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은 눈앞에 있을 땐 누구나 좋은 말을 한다. 수고 많습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진심이 드러난다. 그 사람 솔직히 답답해. 성과는 있는데 융통성이 없어. 이런 말이 오가는 조직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봤다. 자신의 부하가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됐어. 그 친구의 꼼꼼함은 나도 배우고 싶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얻는다. 삼성의 초창기, 나는 매주 임원회 전 비공식 회동을 열었다. 주로 커피 한 잔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 그때 일부 임원들은 늘 남을 평가했다. 그 과정은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장은 보고가 느립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늘 다른 태도를 보인 이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은 꼭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그 친구 지난번 거래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회의의 분위기를 바꿨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진짜 리더로 봤다. 그래서 훗날 나는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뒷담화를 꼭 확인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평판이었다. 그가 자기 부하에 대해 다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곧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니까. 이건 내 평생의 신념이었다. 사람의 진짜 평가는 사람이 없을 때 시작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삼성전자가 막 세계 시장에 나가기 시작할 때였다. 어느 해외 바이어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 회사는 왜 이렇게 조직의 분위기가 밝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회사는 남의 뒷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게 바로 신뢰의 문화군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뒤에서 하는 칭찬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묶는 끈이다. 조직 안에서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의 태도 속에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의 잘못은 입을 닫고 남의 장점은 입을 열어라. 그게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건 가정에서도 같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보라. 그 말이 언젠가 전해지면 그건 어떤 선물보다 깊이 마음에 남는다. 리더의 말은 전염된다. 뒷담화를 하는 리더 밑에는 뒷담화를 하는 직원이 모이고 칭찬을 하는 리더 밑에는 신뢰를 쌓는 직원이 모인다. 내가 지금까지 삼성에서 본 최고의 팀은 서로를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던 팀이었다. 그 팀은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단단했다. 뒤에서 칭찬하라.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 이게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5번째 법칙이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자. 진짜 리더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는가? 6번째 법칙. 혼낼 땐 둘이서, 칭찬할 땐 모두 앞에서 하라. 혼낼 땐 둘이서, 칭찬할 땐 모두 앞에서 하라. 이게 6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이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조직의 신뢰와 분위기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는 삼성 상해를 이끌며 수많은 관리자들을 지켜봤다. 그들 중 상당수가 잘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싫은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있었다. 특히 공개적인 꾸중은 가장 어리석은 리더의 행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눈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꾸중을 들으면 그 수치심은 오래 남는다. 그건 교육이 아니라 모욕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고치려면 사람의 체면부터 지켜줘라. 1960년대 수원 공장에서 한 기술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를 조용히 내 방으로 불렀다. 문을 닫고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자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하지만 이 방을 나가면 그 이야기는 끝이다. 대신 이번 경험을 잊지 말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그는 회사의 품질관리 책임자로 성장했다. 사람을 혼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그 한 번의 배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반대로 사람을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모두 앞에서 크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나는 현장 점검 중에 누군가가 훌륭한 일을 하면 그 즉시 전 직원 앞에서 말했다. 이 일은 누구 덕분에 가능했다. 그가 발견한 이 작은 개선이 공장의 효율을 높였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회장은 정말 우리의 일을 보고 있구나. 그 믿음이 조직의 힘이 되었다.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감을 얻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을 배우는 것이다. 리더의 공개적인 칭찬은 조직의 문화가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꾸중은 비공개로, 칭찬은 공개로. 이건 단지 매너가 아니라 리더십의 핵심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던 시절 회의 중 일본 측 임원이 자기 부하를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그 순간 그 부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 후 나는 그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나는 대답했다. 사람은 공개된 자리에서 꾸중을 들으면 실수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멈춥니다. 그건 기업의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병철 회장,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 팀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삼성의 성장에는 수많은 혁신이 있었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의 존중이 있었다. 리더는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신뢰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혼낼 땐 둘이서, 칭찬할 땐 모두 앞에서 하라. 그게 리더의 품격이며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마지막 법칙이다. 그리고 이 6가지 법칙,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다. 사실로 인정하라. 감정을 물어라.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라. 일을 명령하지 말고 이야기로 만들어라. 뒤에서 칭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낼 땐 둘이서, 칭찬할 땐 모두 앞에서 하라. 이 6가지 원칙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사람을 존중하라. 마른 마음을 비춘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들이 모여 회사를 바꾼다. 그게 내가 평생 믿고 실천한 경영의 본질이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천해보라.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자.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걸고 깨달은 사람을 움직이는 6가지 법칙을 이야기했다. 칭찬을 버리고 사실을 말하라. 감정을 묻고 마음을 들어라.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물어라. 시키는 일 대신 그의 이야기로 만들어라. 뒤에서 칭찬하라. 그리고 마지막, 혼낼 땐 둘이서, 칭찬할 땐 모두 앞에서 하라. 이 6가지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다.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진심으로 배운 사람 경영의 원리다. 나는 삼성 상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기계보다 사람, 돈보다 신뢰, 그리고 결과보다 성장. 사람이 회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회사를 움직인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큰 기업도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키우는 건 자본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나의 경영은 언제나 품질보다 먼저 신뢰였다. 그 신뢰는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을 존중하라.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그건 삼성의 시작이자 나 이병철의 철학이었다.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가 부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린다.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리더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배려의 자리다. 이제 당신 차례다. 내가 평생 배운 이 6가지 법칙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보라.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조직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잠시 멈춘 뒤 나는 지금도 삼성 창업 초기에 썼던 노트 한 권을 간직하고 있다. 그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사업은 나라를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한다. 그때 그 마음으로 나는 지금도 사람을 믿는다. 당신도 누군가의 리더로, 누군가의 스승으로 그 믿음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고맙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달라.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 모른다. 댓글로 남겨보세요. 신뢰, 존중, 감사, 성장. 그 4단어 중 하나라도 지금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걸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밝히는 불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병철의 철학과 함께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자. 당신의 마음속 불빛이 꺼지지 않길 바라며 나는 이병철이다. 당신의 내일에 신뢰의 불빛이 켜지길 바란다.